제 이름은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가족이 있거든요. 그냥 저를 함흥댁 막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올해로 탈북한 지 꼭 12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남쪽 땅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제가 북한에서 살던 시절 이야기를 꺼내면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게 진짜냐고. 영화에서도 그런 일은 없다고. 근데 진짜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들이니까요. 저는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두부를 팔았고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습니다. 집안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굶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12살이 되기 전까지는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우리 집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공장에 나가도 월급이 없었고 배급이 끊겼습니다. 어머니가 장마당에 나가 두부를 팔아봤자 그날 먹을 것조차 간신히 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 시절 저는 매일 배가 고팠습니다. 그냥 조금 허전한 게 아니라 진짜로 속이 쓰리고 머리가 핑 도는 그런 배고픔이었습니다. 학교에 앉아 있으면 눈앞이 흐릿해지고 선생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마당을 기웃거리게 됐습니다. 뭐라도 하나 집어먹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요. 처음 제가 속임수를 쓴 건 13살 때였습니다. 장마당 한쪽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강냉이밥을 팔고 있었는데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문득 머릿속에 생각이 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아주머니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아까 냄비 들고 온 사람이 저한테 먼저 달라고 했는데 아주머니가 그 사람 돈 받고 밥 준 거 맞죠? 아주머니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요. 그래서 저는 더 당당하게 아주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저 그 사람한테 돈 빌려줬거든요. 그 사람이 밥 사주겠다고 해서요. 근데 밥은 먹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주머니, 그 사람이랑 아는 사이 아니세요? 아무 근거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즉석에서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주머니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강냉이밥 한 그릇을 퍼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놈이 있었나? 아이고 가엾어라. 한 그릇 먹어라.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이야기를 믿는다는 것을요. 충분히 당당하고 충분히 억울해 보이면 사람들은 그냥 넘어간다는 것을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큰일을 벌인 건 아닙니다. 처음 몇 년은 그냥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한 작은 속임수들이었습니다. 장마당에서 아저씨 행세를 하며 물건값을 깎는다거나 이미 팔린 물건인 척 땅 가게 주인한테 가서 더 비싸게 되팔거나 뭐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20살이 됐습니다. 20살이 된 저는 함흥 장마당에서 꽤 이름이 알려진 장사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장사꾼이라고 해봤자 뭔가를 직접 만들어 파는 게 아니라 이리저리 물건을 끌어다가 차익을 남기는 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돈이 잘 안 됐습니다. 북한에서 진짜 돈이 되는 건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권력 있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드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라면 단연당 간부들이었습니다. 공식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은 빼돌리고 뇌물 받고 아랫사람들 쥐어짜서 상상도 못할 만큼의 돈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탐났다면 탐났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저는 살고 싶었다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저는 그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간부를 건드린 건 22살 때였습니다. 상대는 함흥 시내에서 꽤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인민보안성 소속의 중간 간부였는데 이름은 여기서 밝히기 어렵고 그냥 최 부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최 부장은 뇌물을 워낙 밝히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장마당 상인들한테서도 돈을 뜯어내고 물건 압수한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빼앗아 가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제가 최 부장한테 접근한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저는 먼저 그 사람 주변을 일주일 동안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어디서 밥 먹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파악했습니다. 최 부장이 가장 원하는 건 더 높은 자리였습니다. 평양으로 올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지방에서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억울하다는 말을 술자리에서 입버릇처럼 한다는 걸 들었거든요. 저는 어느 날 아주 단정하게 차려입고 최 부장이 자주 가는 국수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최 부장이 나오는 걸 보자마자 아는 척도 아니고 모르는 척도 아닌 묘한 표정으로 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최 부장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뭘 그렇게 보느냐고요? 저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평양에서 내려오신 분 아니신가요? 얼굴이 어디서 뵌 것 같아서요. 최 부장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평양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겁니다. 저는 자신을 평양중앙당 소속 누군가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물론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주 구체적인 이름과 직책을 댔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긴 했는데 제가 그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게 문제였죠. 저는 그 인물에 대해 장마당에서 여기저기 귀동냥으로 주워들은 정보를 꼼꼼히 외워뒀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부서 출신이고 어떤 사업에 관심 있고 요즘 어디에 힘을 쓰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요. 최 부장은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평양에서 내려와서 지방 유능한 간부를 찾고 있다는 말에 최 부장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마치 큰 비밀을 나누는 것처럼 목소리를 낮추고 주변을 한 번씩 살피면서요. 그날 저는 최 부장한테서 쌀 5자루와 현금 상당량을 받아냈습니다. 명목은 평양 윗분께 드리는 성의였습니다. 물론 그 돈은 평양 어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최 부장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자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미 다른 동네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오래 머물지 않는 것. 한 곳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꼬리가 잡히니까요. 그렇게 저는 몇 년에 걸쳐 함경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만들었습니다. 상대는 주로 뭔가 더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높은 자리를 원하거나 돈을 더 벌고 싶거나 혹은 자기가 저지른 나쁜 짓을 덮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은 쉬웠습니다. 원하는 게 뚜렷하면 그 원하는 것을 내가 줄 수 있는 척만 하면 됐으니까요. 제가 26살이 되던 해에 드디어 큰 판을 하나 벌이게 됩니다.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었고 지금도 생각하면 등에서 식은땀이 납니다. 상대는 청진에서 내로라 하는 무역 간부였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무역 허가를 쥐고 있다는 건 엄청난 권한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을 들여오고 북한 물건을 내보내는 일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 허가 하나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돈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간부를 여기서는 박 처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처장은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엄청난 돈을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더 벌고 싶어서 안달난 타입이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 북한에서는 중국 쪽에 희귀한 광물 자원이 있다는 이야기가 장마당에 떠돌고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 뜬 소문이었지만 그 소문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저는 그 소문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먼저 중국에서 넘어왔다는 가짜 서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장마당에는 서류 위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만 주면 거의 뭐든 만들어줬습니다. 저는 그 서류에 희귀 광물 매장지 조사 결과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수치도 넣고 지명도 넣고 중국 쪽 관계자 이름도 넣었습니다. 물론 다 꾸며낸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박 처장에게 접근하기 위해 아주 영리한 방법을 썼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게 아니라 박 처장이 신뢰하는 사람을 먼저 공략했습니다. 그 신뢰받는 사람은 박 처장 밑에서 일하는 회계 담당이었는데 저는 그 사람한테 먼저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쪽 사람 아니요. 중국 쪽에서 연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왔소. 좋은 사업인데 박 처장 같은 능력 있는 분한테 먼저 기회를 드리고 싶어서. 박 처장이 관심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사람들은 자기한테 먼저 기회를 준다는 말에 약합니다. 특히 탐욕스러운 사람들은 더더욱요. 회계 담당자는 바로 박 처장한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박 처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저는 서류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했습니다. 분위기를 봤습니다. 박 처장이 얼마나 먹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급한지를요. 박 처장은 예상대로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미끼를 던졌습니다. 이 사업에 초기 자금이 필요한데 중국 쪽에서 한 몸만 더 있으면 됩니다. 그 몫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나중에 돌아오는 게 다르죠. 저는 그냥 심부름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선택할 권한은 없고요. 박 처장은 그날 밤 안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박 처장한테서 엄청난 액수의 현금과 현물을 넘겨받았습니다. 북한 돈으로 따지면 수억 원이 넘는 규모였습니다. 물론 중국 사업 같은 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들고 청진을 떠났습니다. 이번엔 도망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박 처장이 워낙 손이 긴 사람이라 발각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미 다음 도피처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 강원도 쪽 작은 읍내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한동안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박 처장 쪽에서 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들어왔습니다. 박 처장이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런데 박 처장한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사기를 당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돈 자체가 박 처장이 불법으로 쌓아둔 돈이었으니까요. 그걸 신고하는 순간 자기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 약점을 노렸던 겁니다. 상대가 공식 절차를 밟을 수 없는 처지여야 한다. 그게 제가 상대를 고르는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보이부와 얽히게 된 사건입니다. 보이부는 우리나라로 치면 비밀경찰 같은 곳입니다. 국가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냥 공포의 상징이었습니다. 보이부 요원이 온다는 말만 들어도 동네 전체가 숨죽이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누구든 잡아갈 수 있고 누구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제가 보이부와 얽히게 된 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강원도에 숨어 지내던 저는 잠깐 돈이 급해서 작은 사기를 하나 쳤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가 하필이면 보이부 요원의 처남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일을 저질렀고 며칠 지나지 않아 보이부 요원이 저를 찾고 있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이름은 리 지도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보이부에서도 꽤 무섭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그냥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도망갈 여건이 안 됐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돈도 별로 없고 갈 곳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도망가다가 붙잡히면 더 큰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요. 그러다가 저는 이 생각을 했습니다. 도망가는 대신 오히려 먼저 들어가 버리면 어떨까? 맞습니다. 저는 보이부에 스스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실제로 미친 짓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습니다. 쫓기는 사람과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쫓기는 사람은 겁먹은 사람이고 자기 발로 온 사람은 당당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처음에는요. 저는 리 지도원을 만나기 전날 밤 지금까지 해온 사기 중에서 가장 정교한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머릿속에서 몇 번이고 되돌려가며 구멍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단정히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보이부 사무소 앞에 섰습니다. 저는 들어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 지도원 동지를 뵙고 싶습니다. 급히 전달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접수를 보던 사람이 저를 위아래로 후어봤습니다. 저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리 지도원이 나왔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합니다. 리 지도원은 제가 찾아온 것 자체에 이미 당황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도망 다니고 있을 거라고 예상했겠죠.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도원 동지, 저한테 대한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 보고가 절반만 맞습니다. 나머지 절반을 제가 직접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리 지도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저는 사실 다른 도 쪽 보이부에서 비공식으로 의뢰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사범들을 추적해서 증거를 모으는 일을 하는데 이번에 처남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경제사범과 연관된 것 같다는 제보를 받아 접근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서 돈을 받은 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요. 물론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구체적인 이름을 댔고 구체적인 날짜를 댔고 구체적인 사건을 들먹였습니다. 제가 미리 이 지역 분위기를 파악해 두면서 주워들은 것들을요. 리 지도원은 한동안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딱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겁을 먹은 표정을 지으면 끝이다. 리 지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는 있어? 저는 예상한 질문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게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접은 종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에는 제가 직접 쓴 숫자와 날짜 목록이 있었습니다. 마치 기록 문서처럼 보이게 꾸며놓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내용은 전부 제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리 지도원이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그가 종이를 보는 동안 아주 조용하고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이 일은 위에서 비공식으로 진행하는 거라서 지도원 동지한테 이 사실을 알리는 것도 사실 제 선을 넘는 겁니다. 근데 지도원 동지가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바로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자기가 오해할 뻔했다는 생각, 그리고 자기한테 먼저 알려줬다는 느낌.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경계심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리 지도원은 결국 저를 돌려보냈습니다. 처남 건은 따로 조사해보겠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자리를 나오면서 다리가 풀렸습니다. 문을 나서자마자 저도 모르게 벽에 기대고 말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는 보이부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다짐을 비웃기라도 하듯 두 번째 기회를 또 만들어줬습니다. 그로부터 2해가 지난 뒤였습니다. 저는 그때 양강도 쪽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산이 깊고 중국과 가까운 곳이라 밀무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저도 그쪽 흐름을 이용해서 돈을 만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보이부 요원들이 제가 머물던 집주인을 데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주인이 잡혀간 이유는 저와 직접 관련이 없는 다른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제가 그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는 점이었습니다. 보이부가 저한테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엔 다른 지역 보이부였습니다. 담당 요원은 장지도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또 선택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도망가느냐 버티느냐. 그런데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서 한 일들이 있었는데 도망가면서 흔적을 다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설프게 도망갔다가는 오히려 더 의심을 살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 찾아가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전략이 달랐습니다. 리 지도원 때는 제가 뭔가를 아는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이번에는 반대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사람처럼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처럼요. 장 지도원을 만나러 가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도원 동지, 저는 억울합니다. 집주인한테서 방 하나 빌린 것뿐인데 제가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집주인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제발 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무서웠으니까요. 그 무서움을 그냥 그대로 얼굴에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무서워서 떠는 것도 억울해서 우는 것도 그냥 제 진짜 감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감정 앞에서 무너집니다. 아무리 단단한 사람도 눈앞에서 누군가가 진심으로 울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장 지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주인 건이랑 당신은 관계없는 것 같소. 연락처 남기고 가시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준 연락처는 물론 가짜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양강도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2번씩이나 보이부를 제 발로 찾아가 빠져나왔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해냈다는 게요. 그로부터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도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벌였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죽을 뻔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사기친 상대가 조선족 조직과 연결된 사람이어서 중국까지 쫓겨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끝났다 싶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할 뻔했습니다. 저는 항상 2가지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첫째, 가난한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다.
둘째, 오래 한 곳에 있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지키는 동안은 어떻게든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원칙을 항상 완벽하게 지킨 건 아니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원칙이고 뭐가 없어집니다. 급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때마다 저는 위험에 처했고 그때마다 어떻게든 빠져나왔습니다. 운이 좋았던 건지 제 머리가 그 순간에는 더 잘 돌아간 건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을 떠나기로 결심한 건 어느 날 장마당에서 굶어 죽은 아이를 봤을 때였습니다. 10살도 안 돼 보이는 아이였는데 장마당 한쪽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모두들 자기 살기에 바빠서요. 저도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걷다가 발이 멈췄습니다. 저는 그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그 아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보면서 아무 감정이 없었던 저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국으로 넘어가는 루트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탈북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돈이 많이 들었고 위험했습니다. 강을 건널 때 잡힐 뻔도 했습니다. 브로커가 배신할 뻔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술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쓸모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저는 그때 그 사람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달라졌는지 자신이 없기도 합니다. 가끔 아직도 사람 얼굴을 보면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를 먼저 읽게 됩니다. 습관이 된 거죠. 하지만 이제는 그걸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뭔가 대단한 걸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북한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 어떤 짓들을 했는지를 한 번쯤 들어봐 주셨으면 해서입니다. 제가 속인 사람들 중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쩌면 저처럼 살기 위해 발버둥 치다가 그 자리까지 간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마냥 통쾌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전설 같은 사기꾼이라고 불렸던 그 시절의 저는 지금 이렇게 아주 평범하게 매일 밥 먹고 잠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사치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